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괴물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아니고요. 일본 거장 감독 고레이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괴물인데요. 키워드와 함께 영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키워드는 괴물은 누구게입니다. 영화는 하나의 사건을 세 사람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의 진실을 쫓고 또 괴물이 누구인지 찾게 되지만 어느 순간 섣부른 추측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나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人間どった？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の？堀先生。 담임 선생님의 폭언을 확인한 사오리는 학교로 향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뿐 그저 상황을 얼버무리기만 합니다. 何も誤解してないんですよ。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미나토가 오히려 친구 요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豚の脳だからね。ここ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怪物誰だ。怪物誰だ。 네, 이 영화는 일본 영화계의 어벤져스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츠고요. 각본에는 사카모토 유지, 그리고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았습니다. 우선 영화 괴물로 올해 칸 영화제 극본상을 받은 사카모토 유치는요. 이 다양한 장르를 오가면서도 깊은 주제의식을 선보여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작가입니다. 이 사카모토 유지는 이 세 사람의 시선 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명작으로 만드는 또 다른 조각, 바로 음악입니다. 네,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죠. 이제는 고인이 된 사카모토 류이치가 대표곡인 아쿠아를 비롯해서 기존 음악에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들을 이번 영화에 배치시켰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이 사카모토 류이치가 만약 영화 음악을 거절하면 이 영화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음악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다행히 제안을 수락했고 편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영화 음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 괴물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유작이 됐습니다. 역시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걸로 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요. 또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고레에다 감독은 자신이 쓴 각본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각본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레에다 감독은 이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을 보고 본인은 절대 쓸 수 없는 각본이기 때문에 꼭 직접 연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세 사람의 시선으로 얽혀있는 영화의 구조는 어느새 괴물 찾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물 내면을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이 고레에다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더해져서 이 마지막에 이르러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誰が悪いのかを読みながら僕自身も映画の中に探していく。これは担任の先生が悪いんじゃないか。母親が悪いんじゃないか。要するに怪物を探していく。で、その探してしまう自分自身も登場人物たちと同じように、真実をつかめ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映画の後半になっていくと分か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スリリングだったんですね。 거장들의 만남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괴물을 만나봤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화가 외면당한 존재들,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따돌림 문제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따돌림 그러니까 이지메라고 하던데 그 이지메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왕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게 1990년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예. 하지만 일본에서 이 집단 따돌림, 우리가 쓰는 이 왕따와 같은 말의 단어가 이지메인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1980년대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일본 사회 안에서 이 이지메에 관련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본 문무과학성의 자료인데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이라는 게 일본 내에서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지메가 18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은 32만 건, 2019년엔 61만 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출석 일수가 많이 줄어 있었던 2020년에는 51만 건으로 이지메 건수가 잠시 주춤했지만 2021년 등교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61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그만큼 이 이지메 집단 따돌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최근에는 이 일본 내 최대 가장 큰 규모의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지메 보험까지 출시했을 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뭐 학교 폭력 그런 왕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뭐 이즘에 보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은 뇌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의 연구인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진이 EU 연구 프로젝트인 이매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왕따가 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이때 이제 조사 대상자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청소년 한 682명 정도를 대상으로 뇌 MRI를 촬영하고 또 설문조사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중 왕따나 따돌림을 경험한 친구들은 36명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심한 왕따를 경험을 하면 19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쯤이죠. 이때 뇌의 용적 변화, 그러니까 뇌의 크기, 어떤 각 부위의 크기 변화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더라.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 조절이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가비핵이라는 뇌 부위와고요. 또 기억 처리, 또 학습에 또 중요한 미상핵이 뇌 용적의 변화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같은 괴롭힘을 당하면 소위 뇌가 조금 쪼그라들더라. 우리가 이제 기억이나 학습을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다 이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뇌 용적이 줄어드는지까지는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왕따가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는 확인이 된 셈인 거죠. 예,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뇌까지 달라진다고 하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다양한 인격 장애를 겪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로 인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이 원자력 의학원 연구원들이 그 쥐실험을 통해서 생애 초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서 인격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쥐를 생후 2일부터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하루 4시간씩 12일 동안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모성 분리 스트레스를 주어봤더니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양이 정상 쥐보다 암컷은 19%에서 27%까지, 또 수컷은 7에서 12%까지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클수록 신경 전달 물질의 손상이 심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뭐 기억 형성에 영향을 주는 흥분성 전달 물질인데 이 글루타메이트랑 또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 받은 초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뇌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뇌의 손상 여부를 이제 팹 영상으로 네. 실시간으로 확인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따돌림의 문제 중 하나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따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학으로 왕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뭐 이 수학의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찾아내는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관계를 점이랑 선으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학생들이 서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소외가 되는구나,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순히 뭐 저 친구와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문제로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호감과 사회적 평판 이 두 가지 부류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리고 싶고 내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라면 호감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반장이나 학급 회장 선거로 뽑을 때 추천을 해주고 싶다. 혹은 우리가 조별 과제 같은 걸 할 때 저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 평판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조사를 해봐서 둘 중에 하나라도 표를 받은 아이는 외톨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 조사의 점수를 가지고 행렬을 만든 뒤에 그래프를 아이들 간의 상관관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명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소외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그 교사들에게 이 분석 결과를 보여줬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이 소외가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왕따를 찾아내서 조금 학습 분위기를 바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결국 이런 왕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괴롭힘이 심화되지 않으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급 폭력에는 피해자, 가해자 단순히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는 건 아니죠. 동조자, 뭐 조력자, 방관자, 방어자 이런 여러 명들이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교실 내에선 사실 대부분 방관자,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두자 이런 네.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약에 그걸 말렸다가 나에게 불똥이 튀어서 내가 오히려 그 괴롭힘을 네. 당할까 봐 무섭기 때문에 사실 방관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지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이 방관자 교육을 통해서 이지메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조금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2001년의 논문을 살펴보면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괴롭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관자가 개입했을 때, 개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관자 학생들이 만약 괴롭힘 상황에서 그만둬, 뭐 혹은 이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 60% 정도가 괴롭힘의 상황이 10초 안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말만 하고 교실의 분위기만 조금만 바뀌어도 네. 괴롭힘은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잡아내고 그 가해자들에게 각종 이제 불이익을 줘서 더 이상의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가해자, 조력자, 동조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과 함께 따돌림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따돌림이라는 그 문제 자체도 좀 근절이 돼야겠지만 뭐 방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